네, 그알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그알 리뷰는요, 숫자가 크죠? 1292회입니다. 이게 올해 나온 방송이고요. 아마 1월 한 22일? 이때쯤 방송했던 걸로 알아요. 지옥의 7번 방 공주교도소 살인사건입니다. 교도소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범인 확정 나서 선고도 나온 걸로 알아요. 재판 나온 걸로 아는데 아마 사형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나올 시점에는 이제 수사 단계였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12월쯤에 사건이 일어났고 한 달 동안 취재해가지고 거의 딱 한 달이었어요. 그 알이 급하게 한 달 정도 취재한 다음에 이제 방송 나왔던 건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기 전에 뭐 교도소 안에서 살인 사건이 난 거고 교도관이 재소자를 죽인 게 아니고 재소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뭐 그런 시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범죄자들끼리 서로 죽인 건데 뭐 잘 죽었다 뭐 그런 건 없겠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걸 떠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사건의 내막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교도소 안에서도 룰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범죄자들 사이의 일이지만 범죄는 범죄고 잘못된 거니까 내막을 또 알고, 범죄자라고 해서 뭐 다 막 흉악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생계형 범죄, 이해가 가는 범죄도 있어요. 뭐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럴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은 정말 질서가 없으면은 나쁜 놈보다는 착한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자, 내용 봅시다. 일단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제작진이 방문한 한 가정집. 이곳에 사는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21일 광주 교도소에서 사망한 상수 씨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혹시나 진실이 묻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상수 씨의 장례식까지 미뤘다고 합니다. 박상수 씨 동생 되시죠? 공주 교도소 교도관과의 실제 통화예요. 네. 다름이 아니라요. 박상수 씨가 지금 호흡이 곤란해서 병원을 나갔는데요. 사망했습니다.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응급으로 앰뷸런스 타고 나갔는데 공주 의료원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망하셨어요. 상수 씨 가족의 안타까운 비극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교도소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시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병원으로 향한 가족들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그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안실에 누워있는 상수 씨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바로 사망한 상수 씨 온몸에 수많은 멍자국들을 보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병원에 옮겨진 상수 씨에게 응급조치를 했던 담당 의사 역시 그의 몸에서 심상치 않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상수 씨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상수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6년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고 그때 생긴 수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상수 씨는 사채까지 썼고 결국 빚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돼 구속됐던 겁니다. 사기 방조죄가 인정돼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지난해 9월 7일 공주 교도소로 이송된 상수 씨는 올해 3월 초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출소를 불과 3달 앞두고 교도소에서 사망한 상수 씨. 어느 곳보다 통제와 감시가 일상인 교도소에서 왜 상수 씨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사망한 채 발견된 걸까? 상수 씨가 사망하고 며칠 뒤 가족들은 공주교도소 고충처리관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충처리관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기서 비상벨이 울린 게 한 오후 10시 43분이었고요. 비상벨이 울려서 갔을 때 의식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근무하던 당직 교감이라고 그분이 이제 따라 나와서 병원 차량에 실는 걸 봤는데
약하게 호흡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의료원까지 8분 걸렸고 도착해서 거기서 30분 동안 심폐소생술 하다가 11시 30분쯤에 사망하셨어요. 상수 씨가 발견된 곳은 7번 방. 당시 그 방엔 상수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S3급이 3명, S4급이 1명이었고 S3급 3명은 형기가 다 3년 이하의 기타 사범, S4 1명은 특정 강력범 무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상수 씨의 몸에서 폭행한 흔적이 발견되자 곧바로 부검이 이뤄지는 동시에 이 3명이 말을 맞출 것을 우려해 각자 분리시켜 독방에 넣은 후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상수 씨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해선 3명 중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상수 씨의 죽음에 관련이 없는 걸까? 자, 서울대 법학학교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성호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오른쪽 등에 멍이 있고 거기에 또 염증도 있고 또 조직도 붕괴가 돼 있고 다발성의 갈비뼈 골절이 확인돼요. 그런 걸 봐서는 등 쪽 부위에 사망하기 직전이 아닌 꽤 오래전부터 폭력이 행사돼 있고 이게 염증까지 발생될 정도로 이분의 사망 원인과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자이크를 심하게 했습니다. 이게 수위가 좀 높은 장면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검열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할 때 모자이크를 좀 더 한 건데 여러 부위에서 폭행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된 거예요. 온몸에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상수 씨 몸에 남겨진 흔적은 누군가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등 쪽에 염증이 심했고 온몸에 보이는 멍 색깔이 다양한 것은 상수 씨를 향한 폭력이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상수 씨의 발목 안쪽 뼈에 피부가 벗겨진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은 누군가가 강하게 손으로 제압할 때 버둥거리는 경우 엄지가 닿는 부위의 피부과가 벗겨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한 명이 아닌 집단적인 폭행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수 씨의 사망 원인은 폭행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소견을 내렸어요. 폭행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상수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사람 혹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제작진은 상수 씨의 누나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던 수용자가 상수 씨의 누나에게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편지를 써 지인에게 보냈고 편지를 받은 지인분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인이 신문고에 올린 내용은 그 방의 무기수를 분리해달라,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든지 분리를 해달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국민신고글 게시자 만나봤어요. 신입이 들어왔을 때부터 좀 심해지기 시작했다면서 그 박상수 그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오면서 이제 입을 뺏고 폭행까지 막 이루어지고 TV를 누가 보고 있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시끄럽다고 흉기를 들고 찌르려고 했고요. 눈을 파낸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자기한테도 이제 흉기를 휘두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난다고 무기수 이 최창성이라는 사람만 분리했어도 이런 일까지는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무기수 최 씨는 왜 상수 씨에게 그토록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을까? 그리고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보다 다른 곳도 아닌 감시와 통제의 공간인 이 교도소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도관들의 관리, 감독의 눈을 피해 어떻게 무기수 최 씨는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수가 있었을까?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최 씨의 폭력의 위협을 느껴 교정 당국에 도움을 청한 사람이 이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의 도움 요청은 왜 무시됐던 것일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무기수 최 씨는 그날 상수 씨에게 들은 어떤 얘기에 격분해서 그를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홍 씨는 지난해 9월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기 전 공주교도소에 직접 전화도 했었습니다. 다시 국민신문고 글 게시했던 그 홍 씨를 만나봤어요.
맨 처음엔 보안과정과 통화하고요. 보안과장이 보안과 직원을 연결해줬어요. 얘기하는데 너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글을 올리게 됐던 거죠, 결국. 자, 그 당시 글입니다. 공주교도소 수용자 간의 심각한 협박. 공주교도소에 제 지인이 있습니다. 현재 방에는 살인으로 들어온 무기수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몇몇 사람이 심각한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흉기를 만들어 몰래 숨기고 죽인다든지 누나를 판다든지 마음에 안 들거나 말을 안 들으면 협박을 하고 있다. 흉기도 만들어서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약도 가지고 있고 숨기는 장소는 빨랫줄에 널어놓은 옷이나 위생장갑에 싸서 운동장으로 던지거나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안에 숨기고 자세하게 설명했네요.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공주교도소 태도에 그는 무기수 최 씨에 대한 민원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신문고의 답변은 그저 형식적인 답변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 씨의 민원으로 공주교도소는 이미 지난해 9월 무기수 최 씨의 폭력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주교도소에서는 최 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을까? 교도소 관계자 만나봤어요. 정밀 건방을 해서 허접한 거 몇 개가 나와서 폐기 처분한 사실은 있어요. 그 다음에 편지를 내보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면담을 했고요. 그분이 자술서를 썼다 그래요. 자기가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 측은 신문고에 올라온 글을 보고 처음 문제를 제기한 홍상규의 지인에게 자술서를 받았지만 그가 아무런 문제를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출소가 2주밖에 남지 않았던 홍상규 씨의 지인은 무기수 최 씨를 피하려고 스스로 독방에 갇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약 500여 명의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다는 공주교도소. 공주교도소를 잘 알고 있다는 한 교도관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를 수용하고 있다는 공주교도소에는 총 10개의 동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지인 5동은 상층과 하층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층엔 10개의 방이 있는데 한 방이 보통 4명에서 8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고 사망한 상수 씨와 무기수 최 씨는 이곳 5동 하층의 7번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번에 죽은 것도 그 한 방에 4명이 있었어요. 4명 있었는데 공주 사람이 하나 있고 걔는 어린 사람이에요. 어리네 나이가. 그리고 또 한 명은 27이었는데 만기가 이제 올 3월인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창성이라는 사람인데 걔가 아마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번엔 이미 그곳 생활을 경험해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지난해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박현우 씨. 그는 5동 하층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박현우 씨 말에 따르면 1번 방에서 6번 방까지 A조로 나누고 7방에서 끝방까지는 B조로 나눈다고 합니다. 11시에서 11시 20분까지 A조가 운동을 하고 7방부터 끝방까지는 11시 20분에서 11시 40분까지 운동. 이런 식으로 하루에 20분을 운동하는데 그때 종종 봤다고 합니다. 또는 접견 갈 때 교도관이랑 같이 걸어가면서 창틀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다고 합니다. 현우 씨는 같은 5동에 있던 수십 명의 수용자들 중 무기수 최 씨에 대한 기억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현우 씨를 만나봤어요. 그 사동에는 무기수가 최창성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제가 사람 3명을 죽였다. 그래서 산에 묻었는데 걸려가지고 무기를 받은 애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최창성이 공주에서 조폭 생활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최창성의 부모가 공주의 유지였고 그 공주 교도소 자체가 공주 사람들이 많대요. 교도관들 말로는. 자기 자식이 들어가 있다 잘해줘라 뭐 이렇게 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랬다는 소문도 많아요. 바로 무기수 최 씨가 벌인 잔혹 범죄에 대한 소문과 그의 부모가 공주의 엄청난 유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교도관들이 그를 챙겨준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기수 최 씨를 둘러싼 소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 최 씨와 교도소 생활을 했던 수용자들의 얘기 속에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단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살인, 금살인, 둔기로 벌인 살인 이 몇 가지의 단서를 통해
그가 저지른 사건의 판결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금거래에 나선 40대 사망 경찰 수사 중. 이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시도했었어요. 100돈 산다고 판매자를 유인해내서. (2019년 12월) 계룡시에서 발생했던 금강도 살인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무기수 최 씨였던 것.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자신이 검거했던 금강도 살인사건의 범인이 또다시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경찰은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조폭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강도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탕진한 최 씨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금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금 100돈을 직거래하자며 범행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최 씨.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그는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금과 차량을 탈취해 도망갔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2020년 12월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초범이었지만 재판 중 계속 말을 바꾸며 거짓말했던 점과 사기, 통화 위조, 병역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 내려진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최 씨를 기억한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원 씨는 최 씨가 미결수인 시절 그와 함께 대전교도소에서 생활했습니다. 대전교도소 때의 최 씨는 상하 관계도 없이 그저 순진하고 여리여리하며 말도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교도소에 왔을 때만 해도 최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본 동원 씨는 최 씨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실제로 했네요. 형님, 저 진짜 무기징역 받으면 저는 진짜 아마 그냥 여기 그렇게 자살할 것 같다고. 저는 자살할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내심. 2020년에 목격된 미결수 최 씨와 2021년에 목격된 무기수 최 씨. 그에겐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일까? 최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인 2020년 그와 함께 교도소 생활을 했던 또 다른 수용자가 옥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살인 소식에 많이 놀랐다는 이 수용자에게 같은 교도소에 있었을 때의 최 씨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수용자는 최 씨에 대해 착하고 좋은 형이었으며 눈물이 많았다고 답장했습니다. 최 씨는 형을 선고받기 전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뒤 그는 공주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돼 있었고 또다시 살인범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같은 층에 수용돼 있던 박현우 씨 만나봤습니다. 그 안에서 구할 수 있는 티셔츠가 있어요. 교정에서는 팔지 않는 사제 티셔츠라든가 흔히 말하면 나이키 같은 그런 티셔츠 같은 거 있죠. 이감은 다음날부터 운동 나왔을 때 그런 티들을 입고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이 눈에 띄는 거죠. 야, 저게 뭔데? 그러니까 저같이 처음 가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반입이 되는 건지 소지품 검사를 기동순찰팀이 해요. 야, 교도소에서 나이키 팔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도 기동순찰팀한테 똑같이 짐검사 당해봤지만 저도 뺏길 건 다 뺏겼고요.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안에서. 최 씨의 옷차림만큼이나 이상했던 건 그런 최 씨를 보고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던 교도관들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최 씨는 배정받은 7번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였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은 왜 그런 최 씨의 행동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번엔 40년간 교도소에서 일했다는 황재석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대전교도소나 대구교도소 같으면 힘을 못 쓰지. 그런 교도소는 왜냐면 이 장기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딱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주교도소는 조그맣잖아.
무기수가 있어도 몇 명 없을 거란 말이에요. 조그만 교도소니까 이 오냐오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웬만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봐주는 거야. 무기수니까. 아무래도 집주인이잖아요. 그걸 집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규모가 작은 교도소의 경우 최 씨처럼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무기수를 집주인이라 부르며 대접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허용되는 운동은 걷기뿐이었지만 최 씨는 운동을 핑계 삼아 권투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박현우 씨 이야기 들어보면 7번 방에서 변기물을 틀거나 내리거나 하면 옆방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방 안에서도 계속 운동하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짝짝 소리가 있죠. 손이 이렇게 마주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많이 났어요, 평소에도. 이제 교도관들이 다른 사람 같은 경우면 야야 거기 너 방에서 운동해? 이리 나와. 조사 수용해. 이렇게 하고 바로 연행시켜버리는데 야 방 안에서 운동하면 그거 안 되지. 그거 얘기했잖아. 이렇게 약간 좀 달래는 식이었어요. 전문가들은 교도관들의 이런 대응이 지금의 무기수 최 씨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말합니다. 심리상담 센터장인 김선희 씨 이야기 들어보면 이래요. 이미 내재되어 있는 안전함, 공격성, 폭력적인 성향 같은 것들은 환경하고 맞물리면 반드시 발현이 되거든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교도소 아니면 교도관이 뭔가 제지가 들어왔다면 본인도 좀 주춤했겠죠. 근데 암묵적으로 묵인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 괜찮네?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더 아나무인이 될 수 있고 내 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순천향대의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오윤성 씨죠. 교도관들에게는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쟤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교도관한테 복종을 하니까 교도관들은 놔두는 거죠. 적절한 선에서. 이 사람의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좀 쉽게 생활하고 주도권을 좀 잡으면서 소위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깨닫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법무부 교정본부 책임자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1부가 끝나고 2부에 이어서 계속 볼 건데 대체 이런 문제를 교정본부에선 알고 있느냐 궁금하죠? 바로 가봅시다. 이 사람을 사전에 판단해봤던 부분이 없으신가? 이 공격성과 폭력성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법무부 교정본부의 최종일 서기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좀 죄송스럽습니다. 수사하고 다 연결되고 조사 과정이라서 특정인에 대한 그리고 개인정보하고 관련되고 해서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성이 나이키 티셔츠 입고 운동시간에 돌아다닌 게 수용자의 규칙 위반은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물품이 들어갈 때는 다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브랜드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일이네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경로인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정본부에서도 가이드가 있지만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공주교도소 교도관들이 몰래 어떤 수용자들에게 대가를 받아가면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자, 교정본부는 미처 몰랐다는 교도소 내 최 씨의 특권과 폭력 행위, 상수 씨가 사망하고 한 달도 더 지났지만 법무부의 진상 파악은 미흡해 보입니다. 무기수 최 씨가 교도소 안에서 무업자로 지내고 있을 무렵 숨진 상수 씨가 공주교도소로 이감됐고 안타깝게도 최 씨가 있던 7번 방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상수 씨가 이 방에 들어선 직후부터 최 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7번 방에 배정받은 그 무렵부터 상수 씨가 어머니에게 이상한 편지들을 보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엄마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전에는 편지는 별로 잘 안 했어요. 11월에 난데없이 편지가 왔는데 그렇게 그냥 신세를 많이 졌다고 그 소리를 그냥 해가며 그 최창성이라는 사람 앞으로 돈 좀 20만 원만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치의 의심도 않고 그냥 바로 입금시켜줬대요. 금품 갈취도 있었네. 20만원 2번이었던 것 같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고 상수씨의 어머니는 20만원씩 2번이나 무기수 최씨의 계좌로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상수씨는 최씨에게 금전적인 착취까지 당하고 있던 걸까?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후 상수씨의 영치금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 내에서도 뭐 매점 비슷하게 그러니까 직접 가서 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도관들이 갖다 주는 걸로 알아요. 요청하면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치금이라고 이제 교도소 내의 어떤 계좌죠. 거기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식입니다. 다른 교도소에 있었을 때보다 지출이 10만원 이상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건 바로 우표 구매. 공주교도소에 이감되고 나서 전보다 3배 이상의 우표를 구입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네요. 우표를 무슨 44,800원, 만원, 또 44,800원, 만원, 88,250원, 35,300원. 이 무슨 우표를 깡을 하는지 뭐 이렇게 많이 샀지?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2020년 때 이 최창성이라는 사람과 같은 방에서 지냈던 신동원 씨를 이야기를 들어봐요. 한 장에 만약에 2,750원, 10장에 27,500원, 100장. 많이 한 거네. 우표도 제 생각에는 줬을 것 같아요. 영치금이 있는 애한테 너 빨리 등기 구입해 하면서 구매해서 이제 그거 뺐고 그런 것들 비일비재하죠. 그게 다 돈인 거죠.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현금처럼 쓰인다는 우편. 상수씨는 정말 무기수 최씨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걸까? 비슷한 경험이 저도 있는데요. 뭐 교도소에 갔던 건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우표가 화폐의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군대에서 훈련소 처음에 갔을 때 우표 가지고 뭐 바둑이나 장기 내기 이런 거 쉬는 시간에 많이 했었거든요. 동기끼리. 그런 거 보니까 화폐 개념으로 거래가 됐던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 가장 알고 싶은 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광주교도소는 왜 상수씨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 그런데 상수씨가 사망한 후 공주교도소의 관계자는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교도소 안에서 민원을 제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는데 상수씨가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정본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자, 다시 법무부 교정본부 서기관 이야기 들어봅니다. 당사자가 보통 남자 성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그걸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특이점이 발견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물어봐요. 공주교도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서기관이 그래요? 이런 대답을 하네요. 지금까지 만난 출소자들은 교정당국의 이런 답변은 수용자들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런 상수씨의 상황을 뒤늦게라도 제대로 파악했을까? 사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지배당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이렇게 일상적인 폭행이 있는 상황에서는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취재진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교정본부 서기관, 다양한 수용자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했지만 그게 심리적으로까지 풀어낼 수 있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심리적인 압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상투적이고 진짜 제가 보기에도
실제 현장이잖아요. 교도소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공주교도소에서 있는 동안 가족들과 면회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었다는 상수씨. 가족들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는 없었을까? 가족들이 상수씨와 마지막으로 면회한 것은 지난해 11월 25일. 이날 가족들은 상수씨의 안경이 부서진 걸 보고 어쩌다 부러졌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상수씨는 자신이 밟아서 부러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안경이 부서진 것도 폭행에 의해 부러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폭행의 흔적이었을지도 모르는 상수씨의 부러진 안경.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던 상수씨는 약 한 달 뒤 싸늘한 주검이 돼서야 그 방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전직 교도관, 이분이 30년의 경력이 있으시니까 꽤 빠삭하게 알고 있겠죠, 교도소라는 곳을. 이런 말을 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 주간보다는 야간에 거의 발생합니다. 사람이 없는 공백 시간에 발생하는 거죠. 이런 공백 기간을 만들어준 교정본부가 이 참 문제죠. 이번엔 현직 교도관의 말을 들어봤어요. 야간엔 순찰이 1시간에 한 번 돌아요. 직원 한 명이 그냥 관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순서를 다 알아요. 직원이 몇 시에 도는지 그거 순서 짜여져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어떤 직원 몇 시에 온다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상수씨가 의식을 잃고 발견됐을 때의 시간도 교도관들의 순찰 공백이 생긴 밤 10시 34분이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환경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 그래서 일부 교도관들의 경우 아예 무기수 최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제만 없게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 주임, 학생부장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교문 앞에 서 있는 학생들 두발 단속 이런 거 담당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회장이라든지 그 학생회들 간부들 몇 명 뽑아가지고 권한을 주죠. 잡아오라고. 그런 식인 거네. 소수가 다수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 다수 중에 몇 명에게 권한을 주면서 부하처럼. 그러야 되겠죠. 자기들도 몸이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현직 교도관이에요. 무기수라는 건 언제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로지 희망이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 희망마저 깨버리면 이 사람은 살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뭐 가석방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사소한 규율 위반 같은 건 웬만한 조사 수용도 하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이번 상수씨의 죽음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교정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교도관의 인력 문제와 더불어 범죄자들의 분리수용 실패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도소 규모에 비해 수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 위험성이 천차만별인 수용자들을 제대로 분리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수용생활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곳에 갇혀 있어도. 경비 등급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게 S1부터 S4까지고요. S1이 개방, 가장 자유로운 경비가 완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완화,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중구금, 그래서 S4까지 구분이 된다. 죄질이나 개선 정도 등등 고려해서 분류해 그 급에 맞는 그런 시설로 수용하게 되는 그런 제도다. 원칙적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수용되는 해당 등급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수용소에 수감돼야 하고 또한 같은 등급의 수용자들과 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진 상수씨는 S3급을 받았지만 S4급의 무기수 최씨와 한 방을 썼던 상황. 심사 등급이 달랐던 두 사람은 왜 함께 생활했던 것일까? 여기에 현직 교도관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보면 공범을 또 분리해야 되고 싸운 사람끼리 또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찢어놓고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사기범이니 뭐 절도범이니 한 방에 8명씩 몰아놔두는 거예요.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문제죠.
뒤늦게 알게 된 상수 씨의 마지막 3개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는 가족들. 어머니께 보낸 편지네요. 수박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시겠네요. 수박 농사를 하셨나봐요. 아무리 바빠도 너무 무리하게 일하시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고 엄마 걱정하고 계시네. 그릇된 선택으로 교도소에 가긴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다는 상수씨. 그는 얼마 남지 않은 형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도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런 상수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1월 11일이죠. 상수씨의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더 이상 상수씨를 차가운 영안실에 둘 수 없다는 가족의 입장으로 사망 후 20일 만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화장터로 가기 전 가족은 상수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2달 뒤 자신의 방으로 살아서 돌아왔을 상수씨. 그는 왜 자신의 두 발로 이곳에 돌아올 수 없던 걸까? 가족은 아버지 곁에 잠든 상수씨를 보며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취재는 왜 교도소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리뷰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엔 죄를 지어 마땅히 그 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왜 생각해야 하냐고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문제는 결코 담장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장 안의 그들은 언젠간 분명히 담장 밖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비슷한 말이네요. 교도소 안에서 제대로 된 교정과 교화의 기회를 얻지 못한 수용자들, 그들이 그냥 우리 곁에 온다면, 그리고 만에 하나 그들이 다시 범죄를 일으킨다면 그때도 그들만의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상수 씨의 죽음을 추적하면서 확인한 건 교정당국의 아니라고 무책임한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2의 상수 씨가 생기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법무부 교정본부의 교정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무기수 최 씨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검찰은 앞서서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사형을 구형했구나. 저는 사형 판결이 나온 건 줄 알았네요. 구형했네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의심스럽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분명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는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등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같이 폭행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강제추행, 직접 만든 둔기와 맨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했고요. 최 씨는 그래서 무기징역,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27살 B, 19살 C 공동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 행위를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살인 방조죄만 적용됐네요.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이건 진술이나 조사한 바에 따른 교차 검증을 통해서 가담의 정도가 달랐다, 횟수가 달랐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만 최 씨는 사건 당시 망을 보는 등 범행이 가담한 다른 재소자들도 살인죄가 아닌 살인 방조죄만 적용됐다면서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무기징역 받은 최 씨는 나랑 똑같이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5년, 2년 6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냐, 억울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공주 교도소에서 최 씨의 상습 폭행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내사가 들어간 걸까요? 무기수 최 씨가 저지른 만행이 더 있는데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 피해자는 심장병 앓고 있어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20일 동안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을 뺏었던 걸로 알아요. 성적으로 추행, 고온에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힘,
와, 이게 사실 뭐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저는 뭐 감옥에 가본 적은 없고요, 당연히. 그리고 대신에 이제 폐쇄적인 공간 중에 이제 군대를 가본 경험 중에 꽤 떠오르는 경험들이 있어요. 비슷한 게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폐쇄적인 공간에서 서열 같은 게 생겨버리고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서열의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래 것들이잖아, 이 사람 눈에는. 그죠? 부려먹고 좀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다가 이제 좀 말 안 듣고 자기 말 잘 안 따르면은 폭행이 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담했다는 B랑 C도 일부의 피해는 좀 입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최근 사건을 처음으로 다뤄봤어요. 제가 오래전 사건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최근 것도 한번 그것이 하고 싶다가 요즘에 이런 살인 사건들 취재를 많이 하기 시작해서 좀 관심 있게 한동안 안 봤었거든요.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십몇 년 전 방송만 사진을 보다 화질도 많이 좋죠. 예, 사진 크기도 16대 9잖아요. 예, 보기도 편하고 넓어 보이고 대신에 이게 그알리비하기 단점이 좀 글씨가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이러면은 좀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알리뷰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자막이 디자인이 많이 세련돼졌죠. 그걸 살고 싶다도 이제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또 진행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굉장히 요약한 10분 내외의 요약본을 또 따로 업로드 하더라고요, 채널에. 그러다 보니까 SNS 같은 곳에서도 이제 또 만들기가 좋아요. 짤처럼 사진 연속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것들도 고려한 이제 폰트랑 디자인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그 할 리뷰는요. 올해 1월에 방송이 됐던 1292회였어요. 지옥의 7번 방, 공주교도소 살인사건, 교도소 내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알리는, 그리고 결국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됐다. 좀 이런 내용을 취재했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의견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그 할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